이거는 DFSS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그 6시그마에서 우리가 DMAIC 5단계 프로세스를 얘기한 적 있죠. 근데 그 5단계 프로세스가 나오고 난 뒤에 그 프로세스는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를 이제 개선하는 데 이용되는 5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는 이용될 수 있는데 제품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이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DFSS라고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용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DFSS는 Design for Six Sigma의 그 앞자를 딴 건데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제품 개발 단계에서 디자인할 때 이용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프로세스 자체는 5단계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다. DMADB라는 그 5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DFSS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그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제품이 사실은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이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FSS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른 시기에 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디자인 잘못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5단계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그 다음에 품질 특성의 확인, 그 다음에 디자인 개념 선정,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프로세스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DFSS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신제품의 시장 실패 확률을 낮추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사실 이제 DFSS가 나오기 전에도 그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동시공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시공학이라는 개념은 그 디자인 시에 이제 모든 디자인과 관련된 제품 관련된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심지어는 이제 공급자까지도 부품 공급자까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통적인 그 디자인과 다른 것이 전통적인 디자인은 디자인 부서에서 디자인을 하면 이 다른 부서로 보내고 다른 부서에서 이제 의견을 주면 다시 또 재디자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품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동시공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DFSS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갔어요. 구체적으로 그 디자인과 관련된 5단계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디자인 시에 모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뭐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리드 타임 단축, 그 다음에 개발 및 생산 비용 감축, 그 다음에 높은 품질 수준 이걸 위해 가지고 적기에 적절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품질 디자인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게 DFSS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DFSS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5단계 프로세스가 이용되는데요. 이거는 DMAIC랑 유사하게 DMADB라고 합니다. 그 DMADB는 Define, Measure, Analyze, Design, Verify의 그 앞자를 딴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DMAIC랑.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결국은 리드 타임 단축, 개발 비용 감축, 그 다음에 효과성 최대화, 고객 만족 향상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의 단계에서는 이 DMAIC 그 정의 단계랑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범위 정하고 뭐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개발하고 변화관리 계획 개발, 위험관리 계획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육시그마 얘기하면서 그 육시그마에 이용되는 그 양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걸 그걸 작성을 해보면 좀 더 이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것도 일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들어가는 내용은 아래쪽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문제점을 명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 중요성, 예상되는 아웃풋, 범위, 스케줄, 프로젝트 수행팀, 프로젝트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 봄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팀의 입장에서 보다 문제를 명확히 할 수가 있고요.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헌장은 일종의 최고 경영진과 프로젝트 수행팀 사이에 맺어지는 일종의 협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결국은 프로젝트 비전 마련하고 프로젝트 팀 방향 설정하고 프로젝트 범위를 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프로젝트 스케줄, 변화 관리 계획, 위험 관리 계획 이 세 가지가 이제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스케줄 이거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이용되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뭐 간트 차트랄지 그 다음에 포트 CPM 이건 이제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활동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스케줄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 관리 계획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여러 분야가 이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련 분야에 언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있게 되면은 그 변화에 대한 이제 준비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관리 계획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거를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계획이 이제 수립되어 있으면 좋겠죠. 사실 이제 위험 관리에 그 기업들이 요즘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은 기업의 이제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측정 단계인데요. 이 측정 단계는 뭐 DMAIC에서도 이제 측정 단계가 있었죠. 측정 단계라는 건 그때는 이제 기존 프로세스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DMADB의 이제 측정 단계는 뭐냐면 디자인을 위한 이제 측정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VOC, Voice of Customer를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품질 특성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고객의 요구사항이 정숙성이다, 그러니까 조용한 거다, 그러면 이걸 품질 특성으로 변화시킨다는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데시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데시벨이 뭐 어느 정도 돼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구사항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들을 이제 모두 반영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사실.
반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서로 그 상충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같은 거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QFD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 기능 전개라 그러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용어들이 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TQ라는 건 이제 이게 품질 특성을 얘기합니다. Critical to Quality.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이제 Quality Function Deployment라고 QFD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 기능 전개. 요거는 우리가 후반부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분석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핵심 기능이 이제 파악이 되고요. 기능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컨셉이 개발되고, 디자인 컨셉의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디자인 컨셉 개발하고 디자인 컨셉의 평가와 분석,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핵심 기능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이 이제 확인되면은 이 디자인의 중요한 기능들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우선순위가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들을 실현시킬 컨셉 디자인 대안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 대안들이 있다면 그 대안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디자인 단계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디자인과 세부적인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단계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이 이제 선정이 되고 이 디자인이 선정되면 실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디자인이 이제 개발이 되죠. 이 단계가 이제 디자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단계인데요. 이 확인 단계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주로 파일럿 테스팅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팅이라는 건 이제 소규모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게 마케팅 쪽에 한번 보면은 뭐 테스트 마켓 신제품이 예를 들면 개발이 됐을 때 이거를 미리 그죠 한번 시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보면은 그 테스트 마켓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들이 특정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먼저 그 제품을 판매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마침 제가 그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그 테스트를 하는 그 도시에 그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그 하여튼 신제품을 제일 먼저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일럿 테스팅을 했을 때 이제 자료가 수집되고 그러면 그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행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거는 DFSS에서 이용되는 그 도구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카노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QFD라는 건데요. 카노 모델은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하는 데 이용되고 QFD는 이거를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는 데 이용되는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카노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카노 모델이나 QFD는 사실 그 품질 경영이라는 이제 과목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카노는 그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고, 이게 이제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는데 이용되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노 모델에서는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걸 좀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분류가 보통 한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당연적 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적 속성, 세 번째는 이제 매력적 속성,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당연적 속성이라는 거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그게 이제 당연적 속성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뭐 붕괴 속성 혹은 기본 속성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적 속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다른 말은 뭐 성과 속성 혹은 선형적 속성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매력적 속성이라는 건데 이 매력적 속성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 거 이런 거를 이제 매력적 속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속성이라는 게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적 속성이 아니었던 것도 이제 당연적 속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카노 모델을 이제 사용하려면은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중요 특성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키에 대해서 중요한 특성이 뭔지 이제 알아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한 특성이 뭐 회전이 쉬우냐의 문제, 그 다음에 무게 문제, 그 다음에 도난 방지 장치가 있는지 여부, 홈집에 강한지 여부, 디자인, 그 다음에 유지 보수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구형 스키 교체 시 뭐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 중요한 특성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시다.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한 쌍의 설문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속성 분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설문을 만드는데 한 쌍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질문 중 하나는 긍정적인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특정 특성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은 부정적인 거. 이거는 특정 특성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거. 그래서 이렇게 투쌍으로 만들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답하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그 특성 중에 뭐 회전이 쉬운 거에 대한 설문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먼저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만일 당신의 스키가 회전이 쉽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만들죠. 현 상태로 좋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중립적이다. 현 상태로 참을 수 있다. 현 상태를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섯 개를 만들어 놓고 체크를 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회전이 쉬운 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또 질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당신의 스키가 회전이 쉽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다섯 가지 답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답을 얻게 되면은 어느 속성에 속하는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응답자가 긍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1번을 찍었고요. 현 상태로 좋다. 그 다음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4를 찍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그 표를 이용해 가지고요. 표 13-1이 있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질문에 1, 그 다음에 부정적인 질문에 4를 답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A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매력적인 속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50명으로부터 이제 설문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회전 쉬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매력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었고, 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뭐 또 선형적 속성이라고 뭐 판명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50명에 대해서 이제 그걸 빈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회전이 쉽다는 데 대해서 150명 중에 15명은 매력적 속성 A로 판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75명은 일원적 속성으로 이제 판명이 되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빈도를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거 있죠? 그걸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쉬움은 일원적 속성으로 이제 판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명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만약에 당연적 속성으로 판명이 된 거가 있다면은 그건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매력적 속성으로 판명된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경쟁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거를 추가할지를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론적 속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약 조건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비용 관련된 것도 있겠고 아니면 경쟁자의 그 수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론적 속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화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고객이 관심이 없는 속성 같은 거는 뭐 물론 당연히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카노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QF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기능 전개라는 건데요. Quality Function Deployment. 이것도 일본 사람 미즈노 교수에 의해서 개발된 겁니다. 이게 1972년도에 미쯔비시 고베 조선소에 처음 적용되었다고 그러고요. 도요다에서 그 다음에 70년대 말에 이게 적용이 되었고 80년대는 이제 미국에 소개되었고요. 이게 지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게 다 이용되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는 데 이용되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QFD에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특성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우선순위 결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걸 다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하는데 우선순위 결정할 때 물론 거기서 경쟁자도 이제 고려가 됩니다. QFD가 그 품질 기능 전개라고 그랬죠. 근데 전개라는 의미는 뭐냐면 QFD에서는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품 계획이 먼저 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부품 계획이 그다음에 이어서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또 프로세스 계획이 수립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생산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게 그 단계별로 전 단계에서 얻은 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개가 된다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QFD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QFD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팀 중심의 도구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냐면 QFD를 이걸 만들 때 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이 이제 그 QFD를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로 상충되는 요구사항들이 이런 식의 확인되므로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하고 이거를 이제 그 품질 특성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뭐 상충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걸 조정을 해갖고 나중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집중을 하므로 재디자인이나 디자인 변경에 소모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이러한 시간 단축을 통해서 개발 비용의 감축, 그 다음에 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이나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QFD를 동시공학의 일종의 청사진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동시공학이라는 건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제품 디자인 시에 그 제품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죠? 그 참여를 하는 거죠. 이 QFD에서는 그
그 수행하면서 품질의 집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이것도 양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의 집을 이걸 만들어 봄으로써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도 기록되고 이것이 이제 어떠한 품질 특성으로 전환되는지 그 엔지니어링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품질 특성이 이제 그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품질 특성들 중에서 이제 그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품질의 집이라는 그 어, 양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QFD의 장점하고 이제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QFD는 제품 개발 시간이 단축된다는 그런 그죠? 장점이 있고요. 품질이 향상되고요.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고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진입하는 위험을 줄이고 고객 가치 측면에서 경쟁자에 대비한 자신의 제품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요. QFD 매트릭스는 이게 이제 품질의 지표라고 했죠. 이건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디자인팀, 생산팀, 마케팅팀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QFD가 이런 효과를 얻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특성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고객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과 경쟁자를 비교하여 어느 곳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품질의 집 만들 때 경쟁자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생산하기 전에 디자인 갈등이 해결되므로 디자인 변경 횟수가 줄어들게 되며 전체적으로 실행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조직의 여러 분야로부터의 인풋이 요구되므로 각 부서들은 다른 부서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고 의사소통의 기회가 확대된다. 즉, 팀워크가 향상되므로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보가 품질의 집이라는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되어서 문서화되므로 미래의 디자인 개선이나 프로세스 개선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역시 이제 QFD도 아까 그 이제 품질의 집이라는 매트릭스를 만든다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에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얘기했던 카노 모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객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하면 좋겠죠.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과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뭐 방법,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품질의 집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품질 경영이라는 그 과목에서 이거를 많이 다루거든요.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이제 품질의 집이라는 매트릭스로 이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의 집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항목들만 지금 이름만 지금 집어놨는데 뭐 고객의 요구사항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섹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외벽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기록되고요. 오른쪽 외벽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가 기록되고 천장에는 엔지니어링 특성이 기록되고 지붕에는 엔지니어링 특성 간의 관계가 기록되고요. 내벽에는 고객의 요구사항과 엔지니어링 특성과의 관계가 기록되고 기초, 바닥에는 엔지니어링 특성의 우선순위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섹션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좌측에 보면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뭐 엔지니어링 특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특성들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요구사항 중에 만약에 정숙성이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특성과 관련된 거는 뭐 데시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특성 간의 관계가 이제 뭐 상충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가. 보통 이제 기호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면은 고객의 요구사항과 엔지니어링 특성 간의 관계 매트릭스라는 게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 강한 정도 이런 것들을 또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여러 뭐 경쟁자도 좀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해가지고 고객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는 고객 요구사항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엔지니어링 특성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집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품질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품질의 집이라는 게 한 번만 만들어지냐? 그건 아니고요. 이 단계별로 만들어지는데 그 단계라는 게 처음에 이제 그 제품 계획 단계 이게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품질의 집 이게 이제 제품 계획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링 특성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엔지니어링 특성을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부품 계획 수립하는데 이게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계획 단계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특성이 이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엔지니어링 특성이 부품 계획 단계에서 이용이 돼서 이 부품 특성이 결정되고요. 이 부품 특성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프로세스 계획 수립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생산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파악된 핵심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 내용이 생산 계획 수립하는 데 이용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해서 품질 기능 전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1단계는 이제 제품 계획 단계고요.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링 특성이 결정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부품 계획 단계인데 1단계에서 만들어진 엔지니어링 특성을 바탕으로 이게 부품 특성이 결정되고요. 세 번째 단계는 프로세스 계획 단계인데 이때는 단계 2에서 만들어진 부품 특성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운영 계획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이제 생산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때는 단계 3에서 만들어진 프로세스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생산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건 이제 일본에서 자동차 부식 문제로 인한 보증 비용의 증가를 QFD 프로세스로 해결한 예인데요. 그래서 제품 계획 단계에서는 내구성이라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3년 내에는 외관상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엔지니어링 특성이 결정되고 이 엔지니어링 특성이 이제 부품 계획 수립하는 데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부품 특성이 결정되는데 이때 뭐 최소의 페인트 두께, 최대의 크리스탈 표면 처리 필요 이런 것들이 결정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계획이 수립됩니다. 부품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프로세스로서 3중 페인팅 프로세스 적용을 한다든지 딥 탱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 수립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 계획이 수립되죠. 이때는 특정 프로세스 이제 파라미터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게 될 거는 DMAIC하고 이제 DFSS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DMAIC는 사후 문제의 탐지 및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고 본다면 DFSS는 사전 문제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DMAIC는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 개선에 이용된다 그랬죠. 그리고 DFSS는 디자인에 이용된다 그랬죠. DMAIC는 제조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는데 DFSS는 마케팅, R&D,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되겠고요. DMAIC의 재무적 성과는 DFSS에 비해서 더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프로세스 개선의 효과는 신제품 개발에 비하면은 훨씬 그 성과 실현이 훨씬 빠르죠. 그리고 DMAIC는 문제가 발생한 부서 사람들 위주로 팀이 구성되고 DFSS는 디자인 프로세스와 연관된 모든 부서가 참여한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조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DMAIC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DFSS는 문제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은 DMAIC는 기존 제품이고 DFSS는 신제품이고요.
대상 기능은 DMAIC는 제조 프로세스, DFSS는 디자인, 재무적 성과는 DMAIC는 단기적이고 DFSS는 장기적이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DMAIC는 참여 부서가 제한적이고 DFSS는 전 부서가 참여한다.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카노 모델하고 이제 QFD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는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 그죠? 계략적인 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DMAIC하고 DFSS의 그 차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